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 김용부원장 말고 이화영 부지사도 특별 접견을 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회유 논란이 큰데 그 논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도 특별 접견을 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별 접견은 한 달 사이에 모두 이뤄졌다고 합니다. 뭔가 시기가 묘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자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보시죠.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4천억대 배임 혐의로 검찰은 영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2차례 출석돼 진술을 거부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4천억대 배임 혐의의 영장.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 초 국회에 접수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영장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등은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이 꽤 많다라고 분위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당시 한국일보 1면과 10면에 쓰고 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저지는 정당했다. 직권남용 전원 무죄를 했습니다. 물론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급하게 출국을 저지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다. 긴박했다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반인 출국 저지와는 달리 봐야 한다라는 재판부 판결입니다. 일각에서는 위법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했다라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독주입니다. 독주. 중앙일보 1면과 6면에 쓰고 있는 기사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는 거야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서도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무제한 파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계에서는 이 적법 파업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대하던 터라 이 노란봉투법이 과연 종국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분담. 서울신문 분담. 기사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통신사에 대해서도 한 소리 했습니다. 앞서서 금융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들만 돈잔치 벌이면 되겠냐라는 취지의 쓴소리를 했죠. 공공요금 동결한다. 통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고통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다음 달에 데이터 30기가를 무료로 풀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비,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하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좀 분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서재현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성호 의원은 왜 정진상 전 실장을 특별 접견해서 알리바이를 강조했을까요? 정성호 의원 본인도 그런 말을,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접견을 한 걸로 확인이 돼서 오늘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도 접견. 왜? 김용, 정진상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역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정성호 의원이 특별 접견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회유 논란이 일고 있는 터인데 정성호 의원은 왜 이들 셋을 비슷한 시기에 특별 접견한 걸까요?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만나서 알리바이를 강조했던 걸까요? 정성호 의원, 지난해 말 이화영도 접견. 지난해 12월 특별면회, 역시 특별면회였습니다. 당시 첫 재판 나흘 전이었어요. 정성호 의원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부탁해서 간 것이다. 변호사 관련된 조언이 전부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 접견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서는 교도관이 정성호 의원이 한 이야기,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정성호 의원은 좌장격인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측근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분들을 특별 접견을 했어요. 셋 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죠. 보통 이런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한 그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수시로 이제 접견권을 갖고 많이 가서 이제 뭐 어쨌든 재판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면회를 갑니다. 특별 면회를 가도 이제 뭐 기존에 아는 사람, 뭐 의리, 뭐 이런 것들, 예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가지. 지금 아직 그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가는 것은 일단 남의 눈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알맞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말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이 지금 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이 가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특별면회라는 게 이 녹음은 원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하지 않고 교도관이 메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면 특별면회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법무부에 보고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보통 건강 상태가 어떠냐, 뭐 불편한 거 없느냐, 뭐 읽고 싶은 거 뭐 없느냐, 필요한 거 없느냐 이런 거 묻고 오는 거지.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이 당대표 될 거다. 대통령 될 거다. 예, 대통령 될 거다. 알리바이를 뭐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것도 한 달 사이에 3명을 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마 첫 번째 이제 뭐 한 분한테 올라왔을 때는 아유 저 왜 이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불필요한 얘기를 왜 하셨지? 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딱 되미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회유다, 이거는 말 맞추기다, 이거는 어떤 증거 인멸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이 상황을 만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책임 소재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니까 말하는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이제 의사가 전달됐다면은 이 세 분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에 비협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정성호 의원께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자칫 잘못하면은 정성호 의원도 사법 처리 가능성이 커진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건 회유다라고 보고 있군요.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특별면회를 갔다. 정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부탁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정성호 의원은 원래부터 이렇게 알던 사이입니까? 변호사 관련된 조언을 꼭 정성호 의원에게 구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미 저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두고요,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약간의 갈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담당 변호사를 우리 정성호 의원이 잘 아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견 전달 혹은 뭐 그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역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 법조인입니다. 베테랑 법조인이고 그래서 법 쪽에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부탁을 했고요. 그 전달을 예. 부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을 보면서 약간 갸우뚱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접견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 범죄 혐의 혹은 증거인멸 등등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판부에 공개를 해서 그 피의자들에 대한 어떤 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 시도를 한 사람들의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 보고 참고하라고 이걸 내주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면회 가갖고 어쨌든 이른바 이재명계 좌장이라는 분이 야 큰일 났어. 다음에 대통령 박용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할 거고 재판 과정에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범죄 현장 뭐 주고받았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부존재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그때 딴 게 있었다 그 증거를 대는 것을 이른바 이제 뭐 알리바이라고 전문 용어로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 그럼 범죄면 처벌을 해야지. 처벌은 안 해. 언론은 참고하라고 줘. 온 국민이 지금 정성호 의원의 얼굴과 이런 걸 다 지금 알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기소 이쪽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곁가지 이벤트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타이슨이 뭘 경기한다고 갔더니 오픈 매치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 10개 이상 지금 오픈 매치를 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지칠 정도인데 검찰은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또 자기들에게 뭔가 좀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건의 증거를 찾고 또 그 증거를 제시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검찰의 수사 과정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관점 차이가 상당합니다. 실제 여야의 입장 차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서 여실히 잘 드러나는데 민주당은 들으셨던 것처럼 이 내용은 회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보다도 접견에서 얘기했다라는 내용보다도 접견 내용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었는지에 경위를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이것은 좌장이 인정상으로 만나서 격려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증거인멸,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지시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들으시기에 어떤 관점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맞나? 대단히 부적절하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력계 형사가 나와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뭐가 더 문제라고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데 네. 정성호 의원이 접견에서 이런 얘기 한 게 면회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장소 변경 접견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 면회를 할 때는 하루 한 번, 그것도 1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오셨으면 오후에는 아내가 와도 접견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도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녹음 대상이 아닌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기록을 하는 대상이다 보니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면회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적법 여부를 판단해 회신을 받게 되고 이 절차에 따라서 혹여나 면회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해도 교도관이 나서서 접견을 중지시키기는 어렵죠. 다만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경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을 하였을 텐데 아마 변호사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접견은 여러 차례 해봤겠지만 이때는 차단막 시설은 있어도 시간 제한도 없이 상당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녹음도 없고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기록을 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3자가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 부적절한데라고 오해를 할 만한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일반인을 접견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 방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심이다. 예전에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피고인, 피의자를 접견할 때 그 방식 그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옆에 교도관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접견해온 자신의 습성이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옆에 교도관이 상황을 듣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대상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타 제3자가 구속 수감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여차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 증거물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확보하기도 하는데 이 접견 기록물은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형집행법상 재판부나 검사가 요청하면 즉 재판 또는 수사와 공소제기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교도소장 내지는 구치소장은 접견 기록물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동안에 변호사로서 업무 활동을 해오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면회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면회할 수 있고 일반인의 자격에서 접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리바이 언급 정도는 사실 제3자가 들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에는 충분한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했다. 아마 방심하고 이런 대화를 편안한 상태에서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다. 강력계 형사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느냐인데 박용진 의원은 아니 그러면 친명계 좌장이 가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얘기하지 다음에 박용진이 대통령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냐라는데 그 얘는 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고 뭐라고요? 마음을 바꿔서 뭔가 내가 좀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가장 가까운 분이 와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흔들리지 마. 알리바이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는 회유나 압박이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섬뜩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든지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 같다는 발언 정도는 사실 증거인멸로 평가하기는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증거인멸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별개의 관점일 수 있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 절차가 형성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듣고 재판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는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이 제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증거인멸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증거인멸 회유 시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접견을 갔던 대상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유로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고,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격려해주는 차원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박용진 의원님. 아니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는 김용, 정진상 이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은 정성호 의원보다 이분들이 크지 않을까요? 믿음이든 바람이든 간에 더 클 거예요. 바라는 건? 예.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이 더 오래 이른바 정성호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으로 함께 해왔던 분들이라서 그게 더 클 거예요. 박용진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응원하고 하고 있을 건데 뭐 그걸 가지고 회유라고 볼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진 기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화영, 그러니까 지금 뭐 정진상, 김용에게는 알리바이 뭐 이재명 이 대통령 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갖고 알리바이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예. 접견을 갔다는 것만 뭐 이렇게 그 검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정성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그 변호사 관련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그거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뭐 내가 그 조정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 이야기를 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만일에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처럼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그 3명의 지금 그 피의자들과 함께 뭘 하는 거였다면 이화영 부지사와도 그 접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3명에 대해서 접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검찰이 흘리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인을 검찰에서 안 해주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오픈 매치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전체 타이틀 매치의 이 진심을 국민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 태도, 그다음에 이런 접근 태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내용이 뭐가 회유냐? 라는 말입니다. 3인이 정성호 의원을 만났군요. 3인 성호군요. 이영수 의원. 네. 박윤진 의원께서는 이제 아니 어차피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한테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게 무슨 회유가 되겠냐라는 반론이거든요. 네. 이에 대한 또 반박 있으십니까? 네. 오픈 매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연일 지금 모든 방송이나 뉴스에서 이 뉴스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를 민주당 의원님들만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성호 의원님이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했지만 이분 사실 누군지 국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정성호 의원님 모르는 분이 안 계십니다. 3인 성호가 아니고 지금 한 2천만 성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특히 정진상 그 실장을 그 정성호 의원님이 가서 그 특별면회한 날은 그 바로 전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입니다. 체포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입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가가지고 그 마음을 다잡으러 갔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한 큰 범죄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원래는 이분들 만나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고
국민들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데 알리바이 만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될 거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초미의 지금 관심사가 되고 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 요즘 그렇게 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 다음 주에 분명히 크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너무 가볍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들 이러십니까?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야 그 과정 이런 거 언론에 흘리는 거는 검찰 잘못 아니야. 요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지사 때부터 경기도에서 보좌했던 서재현 부대변인 오늘 나와 계신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진짜 몰랐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화영까지 특별면회한 것 사전에 몰랐습니까? 사후에도 몰랐습니까? 네, 저는 뭐 경기도지사에 보좌한 건 아니고 산하 기간이 있었고요. 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본인이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심각한 건 맞습니다. 심각한 건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범죄 사실 은폐다라고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한동훈 장관이 보고받기로 증거인멸 사항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지망생으로는 100점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는 빵점이다. 왜냐하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도 그때 윤석열 총장 후보 시절에도 인권에 대한 되게 감수성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손에 피 묻히는 검찰이었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 알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다만 정성호 의원이라서 크게 문제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뭐 몇 회 건 정도는 저도 용인할 수 있지만 누가 갖고 내용이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빛이라든지 어떤 뉘앙스 농담도 글로서는 범죄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이 그 당시에 선거 과정에 대선 기획 총괄 특보 단장인가요? 그걸로써 본인이 야 내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했었으면은 야 이게 정성호 의원이 공범이구나.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자백이구나. 그리고 혹은 죽었다고 하면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누구나 하면 안 되는 발언을 본인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쟁의 요소로는 활용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실시간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장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범죄 소설의 한 장면 같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변인, 마치 조직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 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G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언론 프레이 실패했으니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사가 고의적으로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고발이 되면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 언론 저도 이제 언론인이지만 꼭 검사들이 다 이렇게 흘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언론 취재 메커니즘을 보면 물론 예전에는 김 기자 일로 와봐 재밌는 거 있어.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검사가 매우 드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론 매체가 많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작성한 교도관부터 보고받은 교도관의 상부 책임자 그리고 그 상부 책임자가 뭐 법무부든
어디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 과정에 있는 사람들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라고 단정하는 가능성 말고도 야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취재원이 돼서 제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수히 많은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동안 어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재판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사안의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마련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입건해서 처벌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 사건의 접견 대상이었던 세 사람 모두 피의자 단계를 넘어서서 재판에 접어든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혀 무관한 법령 조항이고 그렇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상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와 다른 이 사건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즉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부분을 공수처가 어떻게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라면 수사도 가능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유지도 가능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해서 재판도 담당하게 될 텐데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공수처의 수사 실적을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전 국민이. 네네네. 뭐 그동안의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인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이고 않죠. 찾아낸다면 그 이후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업무를 진행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누군가 전해 듣습니다. 이 수사기관 종사자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사담으로 전해드린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게 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법리적 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수처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법리 적용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만약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와는 별개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즉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선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천억 원 배임으로 특정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면 다음 주 초면 국회로 이 영장이 이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 국면이 맞이하게 됩니다. 대장동 의혹 4천억대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다라는 보도를 한 매체가 하면서 이 체포 동의안 표단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한 언론 매체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원욱, 전해철 등 비명계 의원과 1대1 만남, 서른, 이상민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요즘도 문자폭탄 시달리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물었다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 표단 속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을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가 두 가지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검찰이 영장 친다. 그 영장 체포 동의안 표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난다. 박용진 의원님 만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저도 비명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보도대로라면. 예. 만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만나진 않았고요. 예,
한 2주 전쯤인가 약속을 좀 잡자고 연락이 왔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 비명계 의원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만나자고 한 거네요, 이 대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당에는 어쨌든 다 이른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요. 그럼요. 그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것처럼. 근데 서로 소통해야죠. 이야기를 나눠야죠. 저는 이름 이재명 당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또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내부 경선에서도 마지막까지 경선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는 결이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당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한 보는 결이 다를 거고 제가 듣는 민심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당을 끌어가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원욱 의원, 뭐 기동민 의원,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을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그 비주류 의원들을 이제 만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심도 잘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고 당의 의원들의 여러 고민도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제안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이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혹시 표단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쓰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을 지금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미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을.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 표 단속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만남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로 우리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제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예. 할 테고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좀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표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걸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자리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패와도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도 어려워지고 이재명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근데 또 동시에 와 진짜 검찰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도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재선 의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꽉 하고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의원들은 사실은 전체 의원들의 반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 법무부가 가져온 체포동의의 사유에 대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 신상 발언을 또 쭉 듣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다 듣고서 그렇습니다.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자료도 있습니다. 어. 자료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지어 한 제 느낌에 5분의 1, 한 20% 정도의 의원들은 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예. 결심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망설이더라고요. 진성중 한참 원내수석 들어가서 안 나와요. 부대표가 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얘기군요.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고 권고 정도를 한 적은 있어요. 제 기억에.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뭘 정해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민한다. 야, 본인 말씀을 아니, 하신 건 전에 아니죠? 이양수 의원님이니까 예. 망설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도 망설였어요. 네, 엄청 들어가서 안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고뇌하는 두 분. 아니, 고뇌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무언가를 두고 고뇌하는 건 좋은 거고. 잠시만요. 속보 들어왔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확인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빨리 언론 매체 중에서는 좀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청구할 방침이라는 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터였는데 저희 채널A가
조금 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뽑아 든 겁니다. 카드를 던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로 이 영장이 이관이 되겠죠, 소위.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매우 초유의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재명 대표는 구속 기로에 지금 놓이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은 체포동의안 표결일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뉴스 속보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마 그 투표소 누르는 그 순간 직전까지 고민할 거다라고 말씀도 박용진 의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그 뭐 우리 당 의원님들이나 뭐 그다음에 입장을 밝힌 정의당 의원님들은 막 큰 고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여기에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일까? 죄송합니다. 그 부결을 시키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마 많은 갈등을 하실 텐데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은 뭐 국회의원이 뭐 당도 위해야 되겠지만 뭐 국민과 나라 앞에 거짓됨 없이 그렇게 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 될 때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저는 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박용진 의원님한테도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명계 수배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기는 좀 굉장히 본인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셨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든지 그 부결시켜서 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박 발언 같은 거 당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도 문자 폭탄들 많이 시달리냐, 개딸들이 많이 괴롭히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이 체포동의안을 지금 당론으로 표결하지 않고 오히려 비명계가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자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명계 쪽에서도 그런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다독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무슨 뭐 이념적이거나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토착비리예요. 이거 사실은 법으로 따지면 잡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이 지금 당대표로 있다? 이런 게 바로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채널A가 뉴스 속보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을 했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성남시와 경기도 등에게 끼친 손해액, 이 배임액이 4,895억 원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네. 검찰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대선에 패배하고 개항을 해 나가지 않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체포 동의안에 갈 이유가 없죠. 네네네.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죠. 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판단을 받았을 텐데 개항을 국회의원이고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부결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소위 방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맞죠? 자,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돼요.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부결됐구나. 끝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마땅히 적법히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의 행사로 구속영장 청구가 막힐 경우에 맡길 경우에 그 뒤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맞대응을 할 수 있는가? 불구속 기소 외에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체포 특권에 막히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은 비교적 쉽사리 발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 당 대표의 지위에 있습니다만 당 대표 집무실이나 집 그리고 일정한 주거나 이동 경로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은 부담스러워서 청구를 하지 못했다고선 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영장 청구가 막힌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는 발부해 줄 가능성이 어허. 덜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대표실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이 고려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왜냐하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들어갈 때도 네네네. 야당 당사 침탈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스크럼을 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건 진짜 당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고려도 할 수 있고 법원도 통상적인 사건과 다르게 비교적 쉽게 발부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허.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로 보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니까 논외로 치고 범죄 혐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면 검찰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죠. 이 사건은 수개월 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까지 재판이 진행될 텐데 예. 그 사이에 각종 정치 지형은 변해갈 것입니다. 결국 일종의 여론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그 이상의 치명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정무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승부하자. 우린 자신 있다. 법원 가자. 누가 기각되고 누가 체포동의안 나오는지 보자. 들어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적 고려 없이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낼 필요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탄 행사하지 말고. 네, 굳이 뭐 방탄이라는 평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이끌어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 말고 직접 그동안 검찰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모두 응해서 조사에 임했듯이 어허.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동안 혐의가 없다고 자신 있게 그 의사를 내비쳤던 것처럼 그리고 예. 실제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들도 덜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임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만 된다면 그 이상의 호재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호재가 없다. 그리고 방탄이라는 각종 논란도 일시에 사그러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접 임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여러 정치 상황이 결부되다 보니까. 근데 야, 제 이 강력계 법조인으로서의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립규 형사의 마지막 반문. 정치니까 정치적 고려는 안 할 수 없겠죠? 라는 반문을 남기면서 어쨌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그간 해왔던 주장대로 소설이고 직접 증거가 없고 전혀 가짜라면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 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다라는 표현까지 쓰였어요. 이 엄청난 호재를 왜 실력으로 안 하십니까, 서재원 부대변인? 네, 그건 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확히 이재명 대표의 결정은 안 내렸는데 승부수 기질답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 정말로 이재명 네. 대표가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게 돈 준 사람도 있고 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곽상도 50억을 무죄를 다 줘버린 상태에서 사실 정치인의 관점에서는 사법부에 불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같은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런 게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제 그 정치적 고려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좀 1월 달에 돌아가면 저는 검찰이 그때 왜 저희들 모든 대한민국 언론도 갸우뚱했던 것이 대장동 계속 조사하다가 성남 FC 사건으로 1월 10일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검찰이 했던 것이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소환해야 된다 하고 나서 모든 언론이 예측하기로 설 전에 구속영장 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검찰 자체는 이게 그 사건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신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뭐 비명계 만났다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표단속을 하려고 했다면 1월 10일 날부터 해서 2주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임액도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수원지법에 그때 이화영 지사하고 통화하지 않은 날 조사받았다는 그 제목이라기보다는 그 의혹 자체가 대장동 나는 5,503억 과장해서 받았다라고 한 것인데 검찰은 1,808억만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숫자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장실침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혹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을 여야 정쟁 떠나서 300명 국회의원이 그걸 판단해서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일인 것인지, 아니면 굳이 당대표를 감옥에 넣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죠.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렇죠. 법원에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이 고민할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뭐 배임액도 다르고 소설이고 하니까 자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검찰은 증거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앞서 망나니짓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발언을 다 종합하면 증거도 없는 소설을 갖고 검찰이 망나니짓을 벌이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가시면 이 대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안 간다면 그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혹은 뭐 주변의 참모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죠. 네. 그럼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의 뜻이 부결이니까 나는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 보시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인데 불체포 특권이란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행태에 봤을 때는 이게 꼭 구속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판단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과 정쟁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정당의 지지율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영장 청구 반발 기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이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세 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저히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늘 반발하시지 않냐라며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되자 제가 어디 도망가냐라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했는데 2017년 3월 성남시장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영장심사 관련해서 구속이 당연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는 지적도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때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그때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대선 국면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밝혔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서
박성미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이 요구했던 우려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정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근데 강력계 형사가 보시기엔 그러려면 영장 실질심사에 가셔라. 그래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멋지게 기각시켜라. 그 방법이 가장 빠르다. 민주당이 이 방탄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박성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식과 솔루션, 그 정의당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도 마침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뭐 억울하고 검찰에 의한 악의적인 조작이고 이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자청해서 받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도록 그냥 하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만일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정의당은 가결표를 던질 거다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요 얘기를 뭐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법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 두 분 중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 권성동 의원하고 염동연 의원하고 그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었고 우리 이항수 의원님도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항수 의원님이 약간 망설였다던 그때가 아마 그때 제 기억일 거예요. 그 투표소 안에서. 근데 그때 한 분은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내가 저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난 억울하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구를 하는데 회기를 잡지 말아달라. 내가 그때 출두할게. 검찰하고 협의해서 그때 나갈게 내가. 그래 이거 처리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라라고 해서 부결됐던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은 부결이 됐고 한 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 가가지고 기각돼 버렸어요. 기각돼서 돌아와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조언하신 것처럼 가장 강력한 대응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재현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건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의 장으로 복무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의총에서 한번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처음 검찰 소환됐을 때, 두 번째 소환됐을 때, 그 다음 또 소환한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다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입장을 바꿔서 또 나가겠다. 회술 내에서 수치를 주더라도 수모를 주더라도 나오려는 대로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밝힌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매우 잘하셨고 민심을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데 적절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의 그런 선택 때문에 국면이 약간 전환되는 측면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면에서 아마 보다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선택들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아이스크림 광고 노래까지 틀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7, 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CF 광고 한 편 보시겠습니다. (12시에) 때려요 8만주, 3,300원에 때려요 8만주. 팔짝이 데이트 도이치모터스. 브라보콘도 만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도 성립되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 받아라. 그런가 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고요. 잘 모르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를 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보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자, 공방인데 박성민 변호사님. 지난 정부, 한동훈 장관 지난 정부 때 수사하고 결론 안 낸 거 아니냐 하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난 정부라고 하지 마라. 윤석열 검찰총장 때 결론 안 낸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밑에 중앙지검장하고 다 윤 총장이 인사들이었냐 아니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친한 인사였냐 친여권 인사였냐라고 지금 반박 공방이에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다만 그동안의 수사 경과나 여러 피의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내용에 비춰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순 투자자로 주장했던 전주들이 무죄를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1심 판결이 일정 시점 이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결정, 그 이후는 유무죄 판단 대상에 포함시켜서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 대상 기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재판 진행 단계에서도 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물론 1심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달라지는 결론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호재도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 이 정도 사안이 현출되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현 시점에서는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조사를 한 다음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그 주가 조작 이슈가 아니로 저를 통해서 매매했으면 무죄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저는 이제 대우증권 출신이었는데요. 많은 사람, 주식 모르는 사람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도 그리고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김건희 여사 본인 계좌를 일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예, 그래서 저도 투자 1임업 등록됐고요. 그 당시에도 주식 증권회사 직원 수가 3,000명인데 일임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었고 작전 세력에 의해서 손해를 보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고 특히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임이라고 한다면 그 계좌를 맡겼을 때 그 계좌에서 연간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성과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자체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특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후보 시절에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입니다. 이사. 그러면 그때 2010년도부터 계속 주식 매매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조국 장관 때 민정수사 때 굉장히 문제 삼았던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이 곧 정보 획득의 차별성이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범을 잡아야 되는 것이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걸 모르면 헛똑똑이고 알면은 굉장히 어떤 나쁜 똑똑이다. 그 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 이 부분 한동훈 장관 또 론스타 검사 이렇게 시절 때 주식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내가 한번 이걸 살펴보겠다 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여당과 야당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사는 필요하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왜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이제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여론이나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수사 한번 지휘해 보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찰이 북한의 김영철이 써줬다는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을 했죠. 그러자 북한의 김영철, 조선 아태위 당시 위원장이죠.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친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걸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 자금을 보내준 시기가 바로 경기도가 북한과 이른바 스마트팜 사업 등을 의논하던 시점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내준 거고 그에 대한 증거로 북한 김영철이 친서에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친서,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게 이제 그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 그거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했을 때 방북을 하게 이제 그쪽 북한에서 협조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래는 이화영 그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이제 돈을 보내기로 했었던 건데 그 길이 이제 의회의 반대를 통해서 이게 막히니까 쌍방울에서 이걸 대신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화영 지사가 북한에 저 중국에서 만났을 때 북한의 뭐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화영은 홀대를 하고 오히려 쌍방울한테 저 김성태 회장한테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한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돈이 송금이 되니까 친서를 직접 이렇게 보내기까지 한 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쌍방울이 이재명 지금 대표 당시에 지사의 방북이라든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적 사업을 개인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 내줬으면 이것도 당연히 뭐 제3자 기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상당히 그 쌍방울의 그 금고에서 돈이 넘어갔다. 근데 쌍방울이 거기다 낼 일은 뭐에 있습니까? 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뭐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민간 기업과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 간에 상당히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 이런 것들로 보여져서 예. 이 친서 하나만으로 놓고 봐도 상당히 그런 둘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쌍방울에서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자금채까지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저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시 심사에 직접 응해서 좀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패널 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100%. 왜냐?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그 정말 그 검찰의 논리들을 다 분쇄할 수 있었다면 지난 검찰의 1차 조사, 2차 조사 때 출석을 해가지고 가져간 서면 가지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물으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물으면 하루 종일 서면으로 가름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오지 않죠. 그거는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검찰 논리를 당당히 부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검찰이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까? 그 지금 상황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물론 자, 이 증거라는 것, 검찰이 보고 있는 증거라는 건 김성태가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라는 대납의 증거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앵커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인사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의 한 간부가
쌍방울 측 인사에 대해서 2018년에 알고 있었다라고 먼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간부가. 2019년 북한 인사와 함께한 술자리에 쌍방울 인사, 박모부 회장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검찰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니까 당시엔 그 사람이 박모부 회장인지 몰랐다라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알았다면서 정작 2019년에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라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언론 보도에 지적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호칭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깡패라고 부르면 되냐 안 되냐. 깡패 설전입니다. 장관님 발언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검찰이 밝혔어요.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다라고 이 범죄 혐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규정을 했습니다.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비리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검찰총장명의 입장도 현재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라는 검찰총장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유겠죠. 일종의 검찰총장의 입장까지 지금 상세히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또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검찰총장의 입장과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한 사유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만나보시죠. 튀르키예 지진 속에서 튀르키예인이 쓴 글씨 고마워 형이라는 이 글씨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슴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그제 튀르키예 현지인이 한국 구호대가 철수하기 하루 전 구호대 텐트를 찾았습니다. 이분은 고마워 형, 한글로 형제 나라라는 우리말 글귀를 남기고 튀르키예 사람을 대표해서 진심을 꼭 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마워 형, 형제 나라.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더 많이 도움을 못 드려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인 건데 이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각별하게 튀르키예 현지인들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미안하기도 하고 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어제 첫 TV 토론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논란도 많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새로 나왔는데요. 컷오프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후보가 38.6, 안철수 후보가 29.8, 천하람 16.5, 황교안 10.7%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당내에서의 작은 논쟁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명예장원을 할 수 있다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대표와 대통령은 엄연히 다른 역할이 있는 건데 대표 위에 명예당대표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이 후보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어차피 당정은 당헌하고 상관없이 운명 공동체로 같이 책임지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 여부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당원을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자칫하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게 내년 총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당 우리 또 그러면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용산 출장소냐 당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논란을 진화했습니다. 당정 관계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이 건강한 긴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 너무 일체가 돼서는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당대표 됩니까? 아니요. 이철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이철규 의원한테 명예당대표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철규 의원님이 잠깐 누구의 그 덫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내에서 명예당대표라고 하는 거 자체가 거론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상 뭐 대통령이 무슨 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직을 맡을 수는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무슨 직을 맡겠어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그 당의 총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한 20년, 3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뭐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당 간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소통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라 뭐 상임위별로 그리고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부 또는 각 의원들과 계속 수시로 식사라든지 뭐 이런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굉장히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뭐 저렇게 자리까지 만들어서 당정 소통을 강화해야 될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용산의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수준을 보면 거의 난입 사태 수준이잖아요. 쭉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밀어내기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전당대회 룰도 100% 당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이른바 린치 사건이 있고요. 이제는 안철수는 적이다.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그 후보를 이제 찍어놓고 민다?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을 당대표로 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대리인을 세우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윤석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명예대표를 하나 붙여드리자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전당대회가 정신없는 상태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당원 그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참 걱정되는 거죠. 민주당도 그 당내에 소통이 좀 활발해야 되고 또 그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으로 쏠려가거나 주류가 다 끌고 가거나 조금이라도 그 뭐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문자 폭탄을 받는다든지 찍어내기 대상이 된다든지 공격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양쪽 소통이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쌍방 소통이 아니라 일방 통행이에요. 쭉쭉쭉쭉 지금 뭐 용산에서 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전당대회 난입 수준, 아수라장 이렇게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발언들이 나왔는데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 되면 장제원 의원에게 당직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총선 이기고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행태, 최근의 행태들 문제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장제원 의원 같아 보이는데 제가 대표되면 절대 당직 맡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 염려 꼭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당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곽튜브가 처음에는 빠니보틀의 그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저 천하람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이야 황교안.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을 총선 국면의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할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만약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그 분야에서 제대로 업적을 쌓고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후보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내년 총선을 이겨야만 대통령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런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어떤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당 운영 체계에 대해서 중요성, 더 나아가서 상식과 공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난번에도 뭐 영업사원 1호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적자 1년 동안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명예대표 이렇게 당대표 하겠다고 하는데 분란의 핵심에 있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역할부터 먼저 잘 하시고 영업사원도 하고 당대표 역할도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관이 이양수 의원님, 선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총선에? 내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인데 총선은 앞으로 1년 2개월 남은 내년 2월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초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잘 아는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되게 잘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의감이 투철해서 사건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이 분명하거든요. 사실 정치는 소신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양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잘 전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신원서판을 잘 갖췄다고들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엔 신원서판을 잘 갖춘 분이라서 정치에 입문하면 상당히 정치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여당 전당대회에서부터 한 장관 총선 차출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흥미롭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